자, 이번 시간 우리 만세전 한번 해봅시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조금 난 이 작품을 조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뭐 난 재밌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한번 우리 재밌게 한번 선생님이 해보려고 할게요. 자, 만세전에서요. 요 만세와 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이 전은 홍길동전, 심청전 할 때 전 이야기란 뜻이 아니라 이때 저는 앞전자야. 그래서 만세 앞이란 뜻인데 그럼 만세가 뭐냐? 우리가 3.1운동을 의미합니다. 만세운동, 3.1운동을 얘기해요. 우리 3.1운동 몇 년도 했었죠? 아이고 아이고 울면서 우리가 아이고 아이고 울면서 했죠. 그래서 1919년도 있었는데 19년도 전이니까 1918년도에 있었던 이야기다 이런 뜻이야. 뭐라고요? 1918년도에 있었던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 우리 작품 소개 보면요. 이 작품은 1919년 3.1운동 이전에 일제강점기 초기에 일제히의 고통을 겪는 자 포인트 우리 민족의 모습을 비판적 시각에서 묘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묘지 그죠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이 작품은 그 작품 이제 잡지가 폐간되면서 중단되었다가 나중에 바뀌어 다시 연재됐다. 연재됐다는 얘기가 뭐일까? 한 번에 이거를 쓴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이렇게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드라마처럼 이렇게 일정 기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어서 쓴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묶어서 우리는 지금 다 읽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작품계가 현대소설이고요. 사실주의 소설, 여루형 소설입니다. 여루형 소설이 뭐냐면 여행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행을 간다 얘기라서 이거는 공간의 이동이 있습니다. 여루형 소설이기 때문에 특징은 공간의 이동이 있습니다. 공간의 이동. 자, 그 다음에 사실적이고요. 현실 비판적입니다. 자, 배경은 아까 얘기했지만 3.1운동 전 1918년 겨울이고요. 동경에서 서울로 오는 여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유학생이 눈에 비친 조선의 현실입니다. 자, 선생님 이거 가볍게 뭐 어디야? 필기할 데도 없네. 가볍게 보면요. 선생님 그냥 가볍게 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동경입니다. 동경은 일본의 도쿄죠. 수도. 자, 동경에서 유학생이 있습니다. 유학생 이인화라는 우리 조선 사람인데 유학생입니다. 얘가 유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 집은 서울이에요. 집은 이제 조선이겠죠. 여기 서울. 여기 서울에 서울에서 뭐 합니까? 잠깐만요. 서울에서 이제 원래 집이 있겠죠? 여기 집이 있는데 여기 서울에 아내가 있어요. 아내. 근데 아내가 지금 위독합니다. 위독하다는 얘기는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아프다 이거죠? 근데 사실 이나는 이런 아내를 사랑하진 않아요. 나쁜 새끼, 그지? 왜 안 사랑하냐면 아내는 아무래도 약간 그 당시에 1918년이면 우리가 조선시대를 이제 마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약간 좀 아내는 전통적 여성이야. 근데 이나는 유학까지 간 신지식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 그지? 아무래도 이제 개화된 지식인과 봉건적인 여자와 좀 성격 차이가 심하겠지. 그래서 이제 이나는 아내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이나의 형은 이제 서울에 있어요, 집에. 형이 이제 이나한테 유학 간 이나한테 편지를 줍니다. 전보를 받아요. 전보 뭐야? 네 아내가 지금 위독하다. 빨리 와라 하면서 편지와 함께 차비를 줍니다. 차비 이거 갖고 오라고. 근데 이나는 아내를 그닥 사랑하지 않으니까 시간 때우면서 그 돈을 이제 일본에서 사귀게 된 여자친구랑 써버려요. 정자 혹은 을라란 여자친구가 있거든. 걔네랑 이제 놀면서 나쁜 새끼지. 자, 그렇게 해서 놀고 있는데 형이 또 전보 보내줘. 이 새끼야 빨리 와 이 새끼야 이렇게 하니까 이나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내 장례 치러주러 갑니다. 가면 이제 어디 가냐? 일단 바로 뭐 예전처럼은 동경에서 지금처럼 동경에서 비행기 타고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하관이라는 곳을 갑니다. 하관. 하관이 뭐냐면 시모노세키 항구야. 이 시모노세키 항구야. 참 일본의 이름도 그치 이 새끼 그치 미안해. 자, 시모노세키 항구고요. 그다음에서 배를 타고 이제 부산을 가요. 부산. 자, 부산에 가서 기차 타고 갑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얘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기차를 타거나 아니면은 뭐 차를 타겠죠. 여기서도 이제 차를 타고 가겠죠. 그다음 이제 하관에서 부산까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죠? 그다음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기차를 타고 갑니다. 자, 기차 타고 가서요. 이제 아내가 죽어요. 그 죽은 아내를 보고 그냥 장례 치러주고 덤덤히 동경으로 돌아옵니다. 괜찮습니까? 다시 이렇게 보면 이제 동경에서 하관, 그다음에 하관에서 부산, 그다음 부산에서
서울 갔다가 다시 서울에서 어디로 동경으로 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동경이라는 왜 움직여? 자, 이렇게 우리가 동경이라는 원점에서 시작해서 서울을 찍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 뭐라고 그러냐면 원점으로 회귀한다. 돌아오는 여류형 구조다. 아까 선생님 여류형 구조는 공간의 이동이라고 그랬지. 당연히 공간의 이동은 동경, 하관, 부산, 서울 찍고 동경 이렇게 해서 공간의 이동되고 원점 회귀한다. 원점으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원점 뭐야? 동경이 원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징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현실을 살짝 보여주고요. 포인트 먼저 선생님 가면요. 일단 3번을 좀 뗄게요. 봐봐. 중요한 거는 이 이인아가 그러면 주제가 뭐예요 선생님?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의 이야기. 아니면 아내가 죽었어요. 이게 아니라 이 동경의 그 유학생 이인아가 사실 아내가 위독하다는 것은 그냥 상황에 해당하고 얘가 이제 오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유학생이니까 뭔가 이제 교복 같은 거 입고 올 거냐? 그래서 여기 이 동경에서 이제 하간 올 때 이제 경찰에 자꾸 조사를 받아. 경찰에 조사를 받고 여기서 경찰에 조사를 받고 그다음 또 이제 배에서는 일본인들의 대화를 들어. 일본인의 어떤 일본인들의 말을 듣고 그다음에 기타 타면서는 조선인과 대화를 해. 조선인과 또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또 모습을 봐. 어떤 조선인들의 지금 현실을 목도해. 현실을 보고 얘는 엄청나게 분노가 일어나. 분노. 어떤 분노? 일제 강점기 조선에 대한 분노. 이런 병신 같은 새끼들. 니들이 그렇게 나약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당한 거에 병신들 하면서 우리 조선인들을 진짜 막 대놓고 까. 그래서 여기 맨 앞에 올라오면 그때 처음에 제목을 뭐라 그래? 묘지라 한 거야. 그 당시 우리 조선이 뭐 같다? 무덤 같다. 공동묘지 같다. 이렇게 무력한 새끼들이 있는 거 다 시신들이다. 썩은 시신들. 에휴 이런 공동묘지 같은 조선. 그래서 분노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그렇게 분노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서울에서 이제 아내 장례 치르고 분노했잖아. 현실에 대해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 엄청 강할 거 아니야. 우리를 망하게 한 일본 놈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기 만주 가서 독립투사 되던가 아니면 뭐 독립운동해야 될 거 아니야? 하전에는 분노만 하고 다시 조용히 동경으로 돌아와. 상당히 얘도 어때? 되게 적극적이지 않아.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 특징이 현실 문제를 인식해 분노해 언제 서울로 가면서 하지만 해결하는 의지가 결여돼 있는 지식인의 한계가 드러나. 그래서 그냥 조용히 동경으로 돌아서 유학 생활을 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괜찮습니까? 선 이거 전체 이야기였는데 우리 교과서는 이 중에 어느 부분이 있냐면요. 우리 교과서는 이제 여기서 배를 타고 이 배 안에서의 이야기가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 배 안에도 모습이 어떠냐면 얘가 지금 형이 차비스라고 돈 줬잖아. 그 전부랑 같이. 근데 그 돈을 이제 여자친구랑 다 썼지. 그래서 돈이 별로 없어. 없는 돈으로 배를 탔더니 1등 퍼스트 클래스 자리는 못 앉고 3등석에 앉단 말이야. 근데 거기는 노동자라든가 그런 사람 많을 거 아니야. 뭐 조선으로 넘어오는. 근데 이제 이인아는 그래도 나름 유학생인데 그래서 얘가 어떡하냐면 그냥 자기 자리에다가 가방 그냥 던져놓고 그다음 목욕탕으로 와. 참고로 그때는 배 지금도 선생님 알기로는 인천에서 제주도 가는 그런 배 타면 거기에 목욕탕이 있다. 목욕탕 진짜 동네에 있는 목욕탕이 배 안에 있어요. 얘가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탕 안에 이렇게 들어가요. 탕 안에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목욕탕 안에 들어갑니다. 목욕탕 안에 들어가는데 여기 탕 안에서 여기서 이제 이인아가 이렇게 있고요. 이인아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일본인들이 몇 명 있어요. 일본인들이 몇 명 있는데 여기 보통 한 4명 정도는 될 거야. 그런데 여기서 얘는 이 사람은 시골자 같고요. 누 같다고요? 시골자 그러니까 시골에서 온 새끼 같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상인 뭔가 장사꾼 같아요. 근데 둘은 좀 대화를 해요. 그다음에는 소설에서 표독스럽게 생긴 인물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선생님이 편하게 쌍놈이라고 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쌍놈이라고 할게요. 쌍놈 새끼. 쌍놈이라고 할게요. 요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선생님이 요 그림은요 여러분들이요 여기 뒤에다가 여기다 그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기다 다시 그릴까? 미안해 앞에다 그린 사람 쏘리.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누가 있다? 이인아가 있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다? 얘는 시골자 시골에서 온 놈. 얘는 상인 비슷한 놈. 그다음에는
쌍놈이라고 할게요. 선생님 그냥 나쁜 새끼. 그다음 나는 이제 나입니다. 자, 나라고 했으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포인트는 이 세 명은 다 누구다? 일본인이다. 그죠? 자, 이제 선생님이 가볍게 잠깐 얘기해 볼까요? 일단 선생님 앞부분 줄글만 먼저 볼게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림으로. 조선의 3.1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 겨울 일본에서 유학 중인 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고 귀향한다. 늘 아프다 아내가 위독하다는 편지를 받았는데도 나는 별로 충격받지 않아. Why?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 그 기차 시간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단골 카페 그곳에 일하는 정자를 만나 술을 먹거나 음악학교 선생 만나서 늑장을 부린다. 귀국하는 배에 올라서서는요. 미행하는 일본 형사에게 계속 시달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합니까? 점점 이제 조선의 현실을 느끼는 거야. 왜? 자유롭지 못하지. 고향에 들어가는데도 형사에 막 시달림 막 가방 검사 받고 그래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울분삭혀 이렇게 점점 뭐해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지. 하지만 포인트는 뭐다? 얘는 분노만 하고 그냥 조용히 돌아간다 이거죠. 그러다 나는 일본 형사를 피해 아내 욕실로 들어간다. 자, 욕실입니다. 자, 선생님이 좀 얘기해도 될까요? 자, 먼저 시골자가 상인 비슷한 자한테 말을 겁니다. 둘이 아는 사이 같아요. 뭐라고? 조선은 죽겠지. 물론 일본말로 했겠죠. 일본이니까. 얘네 셋 다 일본이라 그랬어요. 조선은 죽겠지. 그랬더니 상인 비슷한 놈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죽겠지 겨울이니까. 그래도 일본 사람 목소리 해야 되는데 그지? 그래도 조선은 온돌이 있기에 뜻하지 않습니까?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이제 시골자가 그런가 했더니 옆에 쌍놈 같은 새끼가 그 둘의 대화를 듣더니 시골자한테 말을 걸어요. 얘한테 뭐라 말 걸어? 조선의 정가슈 이건 사투리지 이제 조선의 정가슈노입니까? 하니까 이제 그 시골자 뭐라 그래? 그렇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쌍놈이 뭐라 그래? 왜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시골자 뭐라 그래? 우리 어머니께서 아프셔서 형님한테 미안해 그냥 할게. 우리 어머니께서 아프셔서 형님한테 전화로 간다 그래. 그러니까 쌍놈이 뭐라 그래? 형님이 조선에서 뭐 하냐? 그랬더니 시골자가 헌병이라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쌍놈이 말투가 바뀌어. 헌병이요? 아니 그럼 어느 분대 계신 누군지? 그러니까 시골자 뭐라 그래? 대구 분대 계신 니시무라 군조라고 아십니까? 그래. 그러니까 쌍놈이 뭐라 그래? 알죠. 그분은 저를 모르겠지만. 뭐야 뭔 소리야? 알죠. 그분은 절 모르지만. 얘들아 잘 봐라. 나 있잖아. 손흥민 안다? 근데 손흥민은 날 몰라. 그거는 모른다는 얘기잖아 서로. 맞지 않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야. 그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지? 이 쌍놈이 근데 갑자기 이 시골자가 형이 헌병이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쌍놈의 말투가 바뀌었죠? 자, 그게 좀 이따 나와. 뒤에 소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자가 오히려 말을 바꿔서 얘기해. 쌍놈한테. 그럼 형씨는 조선에 자주 다닙니까? 쌍놈이 뭐라 그래? 내 집 드날도 다닙니다. 요즘 돈 될 것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죠. 한 10년 다녔죠. 그러니까 이제 상이 비슷한 자가 뭐라 그래? 말 거죠. 자, 이제부터 어떻게 말 거는지 작품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10년이면 그래도 조선에서 한미천 잡아갈꾸려 라고 상인 비슷한 자가 누구한테 해요? 그 쌍놈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쌍놈이 뭐라 그래? 웬걸요? 이제 조선도 밝아져서 똑똑해져서 한미천 벌기 어렵지만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 그 조선 사람도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 쌍놈이 요보요. 자, 요보란 말이 뭐냐면 얘들아 이러니까 좀 그렇지만 우리가 중국인들을 비하할 때 뭐라 그래? 짱깨라 그러지, 그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비하할 때는 빵지란 말 쓰는 것 같아. 그다음 우리가 일본을 비하할 때는 쪽발이라 그러지. 일본 놈들이 우리 조선을 비하할 때 쓰는 말이 요보였어 옛날에. 이거는 우리 조선을 비하하는 말이야. 그럼 요 기억의 말을 들으면 이인화 거기에 같이 있던 목욕탕에 있던 나는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소설은 서울로 가면서 조선의 현실도 보고 이런 일본인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조선 현실을 느끼며 분노감이 점점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다룬 소설이야. 그래서 요런 단어 하나하나.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이인화에게 적개심이나 반항심을 올리는 부분이 아닌 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요 부분 말씀입니까? 이거는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부분이야. 조선을 무시하니까. 괜찮아? 그래서 뭐라 그래? 그 쌍놈이 얘기하죠. 계속 젊은 놈들은 그래도 똑똑하지만 시골에 들어가면 대만의 생번보다 날까? 이 생번도 대만 사람을 낮게 말하는 거야. 대만 사람 원시인 대만. 오케이? 이제 한번 가서 보시오. 하하하. 이거는 우리 조선을 비웃는 거죠. 대만의 생번이란 말에 그 목욕탕에 있던 사람들은 나만 빼놓고 모두 웃었다. 이때 웃음은 비웃음이지. 그죠? 나는 이인하고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서술자가 작품 안에서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기가 막혀 입술을 깽 물고 그를 쳐다보았다. 왜?
그의 조선인을 비웃는 행동에 분노가 나거나 오케이? 자 하지만 더운 김 때문에 그놈들의 그 걸자는 그 세 명이죠. 세 놈들에게는 나 이인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봐. 목욕탕엔 자꾸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여기까지 먼저 스톱. 이거 뭡니까? 나는 조선인을 멸시하는 일본인들의 대화를 듣게 되죠. 자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포인트인데 여기 잘 이해하는 사람이 이 시험 범위 이 만세전을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인하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인하가 자기 자신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갑니다. 사실 말이지 나는 소위 애국지사 이콜 애국자는 아니야. 하지만 내가 만국 망한 나라의 백성이란 것은 잊지 않고 있어. 학교나 하숙에서 지낼 때는 일본 사람과 오히려 얘기하니 좀 나아. 그러나 그 외의 경우는 고통을 참을 수 없을 때가 많아. 다시 얘기하자. 나는 애국자는 아니야. 하지만 망한 나라의 백성인 건 알아. 학교나 하숙에서는 솔직히 일본 사람과 뭐 서로 통하는 게 좋아서 편했는데 그 외의 경우는 왜? 학교나 하숙은 그래도 많이 오래 어울렸으니까 그나마 그 일본인들이 자기를 막 비하하거나 깔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나마 잘 지냈는데 그 외의 경우 이런 경우지. 내가 가끔 뭐 집에 갈 때라든가 혹은 낯선 일본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그런 경우는 고통을 참을 수 없을 때가 많아. 또 한편 생각하면 망한 나라의 백성이 된 지 10년 동안 이제는 무관심하도록 주위가 나를 내버려 뒀기 때문이기도 해. 소학교 때는 내가 초등학교 때는 일본 교사와 싸우고 퇴학하고 조선 역사 가르친 학교로 전학 간다는 등 솔직하고 어린 마음에 애국심이 열렬했지만 언제? 소학교 때. 차차 지각이 나자 나이가 들자 일본으로 건너가 뒤에는 심사가 뒤틀림을 당하거나 왜 뒤틀려? 아까 얘기했죠? 경찰 조사 1년에 한 번 귀국하는 길에 아까 하관이 시모노세키 항구라 했죠. 그다음 부산 경성에서 조사를 당하고 성의 가시고 귀찮기도 하고 붕괴하기도 하지만 그때뿐이고 적개심이나 반항심 일으킬 기회는 적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각이 나서는 그렇게 뭐 적개심이나 반항심은 적었다. 소학교 때는 적개심이나 반항심이 되게 강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뭐 대학 이제 일본 유학 와서는 뭐 그닥 그냥 가끔 정도만 좀 귀찮았다. 좀 분했다. 요 정도만 느끼지 크게 적개심이나 반항심이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부터 중요해. 적개심이나 반항심은 압박과 학대의 정비례. 그럼 여기서 퀴즈. 내가 적개심이나 반항심을 일으킬 기회가 적었다는 얘기는 유학 시절에 유학을 지금 하고 있지. 유학하면서 크게 압박과 학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적개심이나 반항심이 적었던 거지. 근데 압박과 학대 전비례. 그럼 압박을 받고 학대를 받으면 적개심이나 반항심이 당연히 늘겠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기실 그건 뭐야? 압박과 학대를 받아서 적개심이나 반항심을 갖는 것은 우리 민족적으로 활로는 생명력이야. 생명을 얻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도 있어. 근데 7년 가까이 일본에 있는 동안에 경찰관 이외에는 그다지 나에게 민족관념을 의식하게 하지 않았다. 이걸 뭐야? 경찰관 이외에는 나를 압박하지도 학대하지도 않았다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다시 정리하자. 나 소학교 때는 애국심이 강했어.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랑 싸우고 그때 학교 선생님이 일본 선생님이겠지? 나 조선학교로 전학 간다는 둥 애국심이 강했지만 차차 나이가 들면서 유학 오게 되면서는 그렇게 압박과 학대를 심하게 받진 않았어. 물론 아예 안 받은 건 아니야. 조선에 넘어올 때 뭐 항구라든가 아니면 경성에서 교보기문회가 왔다 갔다 하니까 조사를 좀 받은 거야. 근데 그거는 내가 느끼기로는 큰 압박 학대는 아니야. 그냥 귀찮음. 가끔 분노. 왜 나만 이런 거 받아? 이런 분노지 크게 압박학대라 생각하지 않았어. 즉 내가 유학 온 지 7년 동안 일본에 있는 동안 경찰관 이외에는 그다지 나에게 민족적 관념을 의식하게 하지 않았다. 이걸 압박과 학대를 하지 않았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적개심이나 반항심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 뜻이야. 원래 정치 문제에 흥미가 없는 나는 그런 문제로 머리를 썩여 본 적이 없다 할 만큼 정신이 마비됐어. 그래서 나는 정신이 마비됐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무기력하게 지냈어. 이해되니? 자,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낸 이유는 뭡니까? 아무도 나에게 심하게 압박과 학대를 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나는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었어. 근데 요새 와서 좀 바뀌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정리하면 세 개로 정리하자. 소학교 때 차차 지각이 나자. 즉 유학 가서 그다음 요즘 들어서 이렇게 바뀌었죠. 나의 신경은 점점 어떻게 돼? 흥분돼. 흥분이 가시지 않아. 흥분돼. 그 뭐야? 이제 슬슬 내 귀에 압박과 학대하는 그런 게 느껴지고 그지 들리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 적개심이라든가 반항심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보다는 남들에 의해 피동적이고 감정적으로 유발되는 것 같아. 이해돼? 지금도 그러니까 자극이 있어야지 적개심과 반항심이 생긴다 이거지. 지금도 일본 놈들이 날 자극하잖아. 조선 놈 까고 있잖아. 그지?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들의 이렇게 말 한마디, 이렇게 욕통해서 말 한마디, 그 태도로 말미암아 조선 사람들의 억제할 수 없는 반감을 끌어올리게 하죠. 근데 그런 일본인들의 말 한마디는 결국 조선 사람들 하여금 민족적 타락에서 스스로 구하야겠다는 자각을 주는 중요한 원동력 된다. 즉 민족적인 타락, 즉 일제강점기에서 스스로를 구하여야겠다는 자각을 주는 원동력 된다. 뭐가? 일본인들의 이런 조선을 비하는 말 한마디, 압박과 학대가 결국 우리 조선인들 자꾸 들으면 화가 나겠지. 우리를 무시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해야 되겠다는 자각을 주는, 그죠? 중요한 원동력 된다. 이 자각은 바로 뭐야? 아까 얘기했지만 반항심과 적개심. 누구에 대한? 일본에 대한 반항심과 적개심 되겠죠. 괜찮습니까? 선생님이 이 부분 되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줄까? 무조건 나옵니다. 내가 학교 선생님은 이 부분 돼요. 왜? 이 부분이 해석이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마지막 정리만 소학교 때는 나름 그래도 애국심이 강했다. 근데 차차 자라면서 유학 와서는 굳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압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개심이나 반항심이 생기지 않았고 단지 그냥 조선에 넘어올 때 경찰관의 어떤 검문 그것 때문에 귀찮고 화가 날 뿐이었다. 그러다 요즘 와서는 이제는 이런 일본인들의 말 한마디가 자꾸 귀에 들리고 그러니까 점점 적개심이나 반항심이 많이 생겼고 이게 이제 어때? 이렇게 일본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게 결국 조선사에 많이 들으면 이제 조선을 독립하겠다는 어떤 강인한 의지를 갖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는 서서히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인식하고 의식의 변화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도 목욕탕수에서 듣는 말이 다 귀에 거슬려요. 아까 우리 요보 막 조선 깠잖아. 근데 그게 될 수 있으면 내 생각은 많은 조선 사람들이 듣고 오랜 목류병에서 오랜 목류병 뭐야? 무기력함. 오케이? 되게 무기력함. 우리 조선인들의 무기력함에서 깨어날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뿐이다. 여기까지가 나의 생각이었어. 여기까지가. 자, 그다음 갑니다. 그들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아까 그 이제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얘기해요. 그래 시골에 들어가면 위험하지 않은가요? 라고 그 시골자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 쌍놈 새끼가 뭘요? 어디든 가든 조금 더 염려 없습니다. 생번이라 해도 우리 조선 새끼들은 착하고요. 가는 곳만 생번은 시골이야. 자, 가는 곳마다 순사 헌병인데 손 하나 깜짝할 수 있나요? 조선 놈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지. 그러고 보면 대라우치상이 참 인물이야 인물. 대라우치상은 조선 총독부 초대 뭐 짱이었대요. 그러니까 참 조선을 잘 조져놨다 이거죠. 자, 매우 강격한 모양이죠. 그래, 시골에 가면 뭐 할 게 있습니까? 할 것이야 많죠. 어디 가도 굶어 죽는 염려는 없습니다. 요새 돈 될 게 하나 있죠. 자본 없이 힘도 안 들고 하하하. 그 표독한 위인 쌍놈 쌍놈이 그 시골자를 꼬시는 겁니다. 그럼 어디가 어디 있어요? 그 시골자는요, 그 큰 눈을 뜨고선요 호기심에 어때? 막 쳐다보죠. 왜요? 한번 해보려고요? 한번 이렇게 충동하며 무슨 의미나 있는 듯이 그 악독해 보이는 얼굴에 교활한 웃음 띠고 마주보다가 쉬고서 죽도록 땅이나 파먹다가 죽는 것보다는 편하고 재밌습니다. 게다가 돈을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고 와 하며 웃으면서 그 순실한 어머니 뱃속에서 막 나온 시골자를 꼬시죠. 아니 그런 선반에서 떨어진 떡 우리말로 누워서 떡 먹기 같은 그렇게 쉬운 게 있으면 하다뿐인가요? 하고 싶습니다라고 촌뜨기는 점점 이제 막 설득당하죠. 근데 미천이 안 드는 게 아닙니다. 얼마쯤 안 되지만 보증금 있어야 됩니다. 양복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당신 형님이 헌병되시니까 신분 염려는 없을 테니 보증금 없어도 좋겠지. 이래서 그죠? 아까 형님 그 뭐야 헌병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고 또 자기도 도움 받을 수 있고 그런 생각했겠죠. 자기 딴에 누구를 큰 직업이나 얻어주는 듯 더구나 보증금을 면제해주겠다는 오만한 태도로 호기만장이다. 하지만 그 촌뜨기는요 양복 신사가 돼야 한다는 직업이란 데서 속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직업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끝까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곁에 듣고 있던 나 역시 궁금했지만 이러한 소리 듣는 시골 그 촌뜨기는요 더 호기의 눈, 막 궁금한 눈을 번쩍이며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나와 그 외 두세 사람이 들을까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그 시골자가 좀 더 몸이 달아 자기의 부하가 되겠다는 다짐을 받고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뭡니까? 이번은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자도 물속에서 일어나더니 어때?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문지르며 목욕탕을 뒤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이야기에 무심히 이구석 저구석에서 목욕한 걸 본 뒤에 목소리 낮춰서 말합니다. 자, 이제 집중해야죠. 무슨 말인지 볼까요? 실상은 누워서 떡 먹기지. 나도 이번 가면 세 번째인데. 내지, 여기서 내지는 일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소설에서 내지란 말로 일본 얘기합니다. 일본 각 회사 연락해서 우리 조선 노동자를 붙잡아 오는 건데 조선 노동자들 말입니다. 조선 농촌 노동자를 배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 병안도에서 모집하는데 그중에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니다. 왜 쉬울까요? 뭐 일본이랑 가까워서 그럴 수도 있고 좀 이따 이유가 나와요. 그 자는 여기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었다. 와, 이 쌍놈의 새끼. 결국 이 새끼는 뭐야? 조선인들 속여서 일본 노동자를 팔아먹어. 얘들아, 선생님 좋은 거 아니에요? 직업도 구해주고. 이렇게 생각한 새끼는 주먹을 꽉 쥐고 자기 대꿀박을 세게 한 대 때리세요. 야, 일제시대 때 그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자리 구해주겠냐? 그럼 일본 간 애들은 다 어디로 가겠냐? 뭐 좋은 회사? 삼성전자 이런 데처럼? 옛날에 뭐 일본의 미쓰비시, 뭐 혼다 이런 데 가겠냐? 아니지 새끼들아. 어디 가겠어? 광산이라든가 얘네 진짜 막 탄광 이런 데 가서 막 진짜 막 뒤지게 일하겠지. 그리고 월급은 진짜 적게 주고 어때? 스스로 이 새끼들은 스스로 받아 처먹고 완전 노예로 가는 거야. 노예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되게 안 좋지. 아니 너희가 이 새끼가 아니라 말을 잘못했네. 아무튼 이 쌍놈 새끼 그지. 그래서 되게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되게 안 좋은 거거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농촌 노동자들을 빼서 얘는 스스로 빼먹는 거죠. 진짜 나쁜 놈입니다. 진짜 나쁜 놈. 그러니까 난 화날 수밖에 없겠지. 난 여기 듣고 깜짝 놀랐다. 또 이제 또 빡차는 거야. 점점 분노 게이지가 오릅니다. 아까 그 요보에서 빡차는데 이제 2타 쌍피, 그지? 2타 뭐 더 빡차죠.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이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의 공장과 광산으로 몸이 팔려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불황배의 계획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군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다시 그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오케이? 여기서 또 어때? 적개심을 느낀 거지. 우리 조선인을 멸시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 옳지. 그래서 이자의 형이 헌병이란 말 듣고 이용할 작전이었군. 나는 이런 생각하며 또다시 귀를 기울였다. 그죠? 자, 그 쌍놈은요. 벙벙이 듣고 있던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으며 말한다. 왜 남쪽 지방, 즉 경상남도에 응모자가 많고 북쪽으로 가면 적냐고 하면 이 남쪽은 말입니다. 일본 놈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모든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 조선 사람들이 살 곳이 없어서 북쪽으로 가거나 만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남쪽 일본으로 건너가서 두 가지 중 하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경상도를 다 장악했으니까 그 경상도에서 한번 선택해야 돼. 북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오히려 역으로 일본으로 가거나.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에 우리나라 사람 많이 갔어요. 근데 누구나 그늘 북쪽보다는 양지 남쪽이 좋으니까 조선놈들 생각해도 1년 12달 죽도록 농사 지어봤자 배고픈 배를 채우기는 고사하고 보릿고개 이제 봄 여름에는 시래기죽으로 먹다가 막 부죽나서 돼질 지경인데 차라리 잘 사는 동경 오사카 가서 흥청만청 살아보겠다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런 촌의 젊은 애들 말할 것도 없고 계집 애들까지도 너도 나도 나서니 모집이 쉽다 이거야.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가서 뭐라고 그래. 자 보십시오. 젊은이들 일본 가서 일할 사람 하니까 그 경상남북도 애들이 막 저요 하고 나서는 거지. 그럴 거야. 아직 북쪽 지방은 우리 일본 놈들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걔네들은 편안히 농사지며 사니까 응모자가 적지만 그것도 그 곧도로 해석한 게 날 거야. 미구불언 곧 머지않아 쪽박을 차고 일본 노동자로 나갈 거다 이거야. 왜? 그 북쪽도 일본 놈들이 다 또 들어가 살면 이 뜻이죠. 이자는 자기 설명에 만족하듯 득이 악냐하죠. 그래. 그렇게 모집하면 얼마 생기나요? 다시 또 그 촌뜨기가 얘기합니다. 얼마가 뭐요? 자비가 있지, 일당도 있지, 게다가 한 사람 모집하는데 1원부터 2원이니까 회사와 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방적회사, 방적은 옷을 만드는 뭐 천을 만드는 회사, 여직원 같은 경우는 임금도 싸고 모집원의 수수료도 싸고 광부 같은 것은 지금 시세로 1원 50전, 2원 50전까지 줍니다. 1000명만 맡아가지고 데리고 와봐요. 두세 달 동안에 여비 일당에서 남는 거 그까짓 거 다 그만두고라도 1,500원, 2,000원은 벌 수 있으니 그런 벌이가 요즘 세상 어디 있어. 한마디로 그냥 사람들 모집해서 1000명만 데리고 가면 대충 1,500원에서 2,000원은 번다. 그 당시 2,000원이면 지금 얘기하면 2천만 원 되지 않을까? 하하하하. 나도 맨 처음에 그건 제주도에서 모집했지만 나도 쌍놈이야. 자, 그때 500명 모아다 주고 남긴 게 1,000원이었고 두 번째는 800명 이나 북해도 일본 탄광에 보내고 2,000원 돈을 받았다우라고 얘기한 겁니다. 노동자 모집원이란 자는 그 쌍놈 새끼죠. 입에 침 마를 새가 없이 1,000원, 2,000원 신나서 목욕탕 속에서 얘기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
모집원 쌍놈 새끼는 신나서 다른 일본인들을 충돌했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목욕탕의 이야기죠. 끝났네요. 뒷부분 주간 한번 가볼까요? 배로 부산에 도착하자 나는 또 이런저런 조사받고 그래서 또 분노하겠죠? 거리로 나선 나는 조선의 참담한 현실도 눈으로 보고 놀라죠. 김천역에 내려서 경상도에요. 형을 만나고요. 형도 웃겨요. 전처 아내가 있었는데 아들 못 낳아서 새로 아내를 바꿨대. 와 형도 쌍놈이야. 그치? 되게 조선의 어떤 그 옛날 전통적인 모습이죠. 나는 이에 불만 토래. 왜 나는 그래도 신지시이니까. 형은 총독부 법에 의해서 지금부터 무덤은 공동묘지밖에 쓸 수 없다고 말하며 산소 걱정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공동묘지법 뭐냐면 우리 그 일제강점기 전에는 다 어떻게 했죠? 매장했죠 매장. 매장이 뭡니까? 그 부모 돌아가시면 혹은 조상 돌아가면 땅을 땅에다 묻었죠. 그것도 어디 땅에다 묻어요? 그 선산에다 묻었죠. 근데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이제 그 차지하고 나서 조선에 들어왔더니 뭔 놈의 땅에 무덤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걔네가 이러다간 사람보다 무덤이 더 많아지겠다 해서 걔네가 어떻게 했냐면 공동묘지법을 이제 제정해서 뿌려요. 공동묘지 뭐냐면 화장을 해라. 화장해서 뼈가루만 또 이제 묻는데 그것도 정해준 곳이 그것도 너희들 선산이 아니라 땅을 정해줄 테니까 거기다가 몰아서 묻어놔라 해서 공동묘지 이제 하게 되죠. 나는 집에 도착한 지 며칠 안 돼서 아내 장례를 치르고 다시 일본 돌아가려 하지만 집안 식구들이 반대해서 발이 묶인다. 집안이고 사이고 조선 전체가 공동묘지 구더기가 끊는 공동묘지 같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사랑보다 연미 불쌍히 왔었다 아내를 불쌍히 여기며 탈출하듯 동경으로 떠난다 해서 마지막에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는지 선생님은 뭐 열심히 했는데 우리 날개 부분 잠깐 보면요. 301페이지 먼저 보면 주인공 나의 성격과 태도입니다. 처음에 우국지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망한 나라의 백성인 거 알고 있죠? 귀찮고 분하지만 뭐 압박당하면 그때뿐이고요. 일본에 대할 듣고 이제 점점 의문을 느끼지만 별 행동 보이지 못해요. 그래서 어때? 연민과 분노 느끼지만 적극적인 행동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지식이다. 포인트고요. 서술방식은 일단 대화. 이거 뭡니까? 내가 듣는 거 중심으로 전달되죠. 일본에 대하고요. 서술은 뭡니까? 아까 중요한 부분 이건 나의 생각이죠. 나의 내면을 서술했죠. 오케이? 대화는 일본인의 대화. 그걸 듣고 느낀 나의 내면을 서술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전개 방식은 아까 얘기했지만 공간의 이동. 그래서 여로형 구조다 얘기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302페이지 여로형 구조 얘기했고요. 원점 회귀 구조. 동경에서 시작해 다시 동경으로 돌아간다 이거고요. 날개 보면요. 나가 조선 사람들의 상태를 몽유병이라고 표현한 까는 뭡니까? 나라 뺏긴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지 정신이 마비되어 있는 조선 상태를 오랜 몽유병에 빠진 상태로 얘기한 겁니다. 무기력한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들이 말하는 훌륭한 직업 뭐죠? 노동자 빼오는 거죠. 그래서 큰 회사가 지금 일본의 미쯔비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일본 거 막 사면 돼야 안 돼요? 적당히 사세요. 그 다음에 일본인들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표독한 위, 쌍놈 새끼 뭡니까?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상대를 꼬시고요. 시골자는 관심 보이고요. 두 인물의 성격 드러나죠? 자, 그 다음에 304페이지 나가 깜짝 놀란 까닭 뭡니까? 아까 일본인들 비인간적이 어때? 일본에 속아서 일본 건너서 비인간적 취급당하는 조선 노동자의 비참 현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덤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에 무덤은 결국 뭐야? 공동묘지와 똑같은데 조선의 현실이죠. 그죠? 조선의 현실. 그 다음에 그 조선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어때?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본 조선의 문제점 뭡니까? 형이 먼저 형을 통해서 새 아내 아들 얻기 위해 상당히 보수적이고 봉건적이죠. 아들이 뭐가 중요해? 야, 남자가 많다고 아들 낳았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남자가 많다고 나랑 안 뺏기냐? 똑같지. 그다음 형이나 김천에서 기차에서 만난 가짱수가 모두 공동묘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 자, 형도 아까 얘기했지. 우리 앞부분의 주거의 마지막에 공동묘지밖에 쓸 수 없어. 산소 걱정해. 산소 걱정. 이것도 뭐야? 그러니까 형도 걱정하는 거야. 우리 전통 있는데. 근데 애가 이제 선생님 아까 그 이야기에서 김천 가는 기차 탔다 했잖아. 기차 타고 이제 갓장수랑도 얘기하거든. 가시 모자지. 모자장수랑도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공동묘지에 대해서 좀 그 법에 대해서 걱정하거든. 갓장수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라가 망했는데. 죽은 사람이 뭐가 중요해? 이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전 근대적 문제죠. 그 다음에 가슴에 종기가 생긴 아내가 죽어가는데도 양이 의사를 찾지 않고 한의로 해결하는 한의사를 누가 가족들이 그래서 어이가 없죠. 그래서 아내가 죽어요. 충분히 살 수 있는 병인데 아내가 죽어 이런 정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어떤 문제점입니다. 작품의 결말의 의미 나는 황급히 동경으로 돌아간다. 지식인의 무책임하고 소극적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작가 의도적 설정 이건 됐고요. 첫 번째 것만 집중하면 되겠네요. 자 뒤에 이제 우리가 문학활동 갑시다.
일본인들의 대화를 통해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보로 낮춰서 야만적 존재로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헌병들이 어때? 통제, 순사 헌병이 통제하고 탄압하면 꼼짝하지 못하는 온순한 새끼라고 생각했고요.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겠죠. 나의 인식 변화, 처음에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식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대화를 들으면서 어때? 일제 강압에 대해 적개심과 분노심 느꼈다. 그 다음 조선의 현실을 이제 어때? 인식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세전의 시대적 배경 뭡니까? 조선 노동자들이 어떤 과정 거쳐 일본에 갔을까요? 먼저 일본 새끼가 일본 회사와 연락한 다음에 필요한 인원을 농촌 노동자를 속여서 모집했겠죠. 그래서 노동력을 착취당했겠죠. 안타깝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얘기 이제 기사가 나오죠. 읽어보면 알겠지만 경향신문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문기사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조선 농민들은 정당한 임금을 주겠다는 일본 말에 속아서 일본 건너갔지만 임금도 받지 못하고 죽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제 가혹한 노동력 탁취를 이 소설에선 상당히 사실적으로 그린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사실주의 소설의 대표입니다. 특징을 정리해볼까요? 사실주의 소설은 현실을 객관적 재현을 했어요. 이 소설에서는 시대 상황 대변하는 인물을 등장해서요. 작품 사건을 엮어가고요. 그 다음에 당대 현실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도 충실히 묘사했대요. 그래서 이 작품에는요. 사회 현실에 무관심한 나를 주인공으로 설정했고요. 그래서 나의 시선으로 조선인을 착취하는 일본인 사업가의 모습을 썼고요. 목욕탕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진 대화를 통해 구체적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적인 묘사는 단대 비극적 현실을 나타내고요. 주인공의 현실 인식이 이제